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조성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멋있는 한국은행 강당에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AI입니다. 요즘 굉장히 많이 언론에 나오고 아마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그리고 업무적으로도 또 AI를 접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그 AI에 대한 소개를 조금 드리고요. AI가 도대체 뭔가 그 다음에는 본론으로 들어가서 AI가 이제 세상이 된다고 하는데 그럼 나는 개인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마인드로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AI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가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AI를 얘기하기 전에 컴퓨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컴퓨터가 하는 일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컴퓨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는 원래는 그게 그러니까 그 동사 컴퓨트라는 동사가 있죠. 계산하다 이런 말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컴퓨터는 그럼 계산하는 사람이었어요. 실제로 사람을 이렇게 지칭했습니다. 여기 컴퓨터 두 분 들어오세요. 뭐 이렇게 그래서 컴퓨터를 잘 하시는 분 그게 뭐냐면 이제 그 기계를 잘 다루는 사람을 우리 처음에 컴퓨터라 그러다가 그다음에 언제부턴가 그게 기계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무튼 컴퓨팅은 그러면 그 컴퓨터가 하는 일이 컴퓨팅이 되겠죠. 그럼 과연 컴퓨팅은 뭔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그 전에 조리라는 거 있죠. 쿠킹. 여러분들 뭐 다 경험해 보셨고 안 하셔도 최소한도 뭔지는 다 아시잖아요. 자, 이건 뭔가요? 여기 셰프가 딱 앞에 앉아 있고요. 사실은 이런 식재료가 들어가서 이런 요리가 돼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국수가 들어가서 파스타가 돼서 나오는 거죠. 아니면 쌀이 들어가서 밥이 돼서 나오는 거. 그죠? 쌀과 물을 가지고 우리가 밥을 짓는다고 하죠. 이제 그런 것도 쿠킹이고요. 그다음에 생고기가 들어가서 불고기가 돼서 나오는 거. 이런 것도 다 쿠킹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 쿠킹은 어떤 인풋이 들어가서 어떤 변환을 겪어서 아웃풋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의 핵심은 쿠킹의 핵심은 변화입니다. 변화라고 안 하고 우리는 변환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트랜스폼이죠. 변환. 그래서 폼, 형태가 바뀐다는 의미로 씁니다. 자, 우리가 한번 어떤 컴퓨팅이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요즘 우리가 모든 사람이 일과를 시작할 때 로긴으로 시작하지 않나요? 뭐 이메일을 보려도 로긴해야 되고 내가 업무를 보려도 로긴해야 됩니다. 그 로긴을 할 때 나는 그냥 뭐 합니까? 유저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치는데 로긴을 관리하는 시스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컴퓨터 입장에서. 컴퓨터가 하는 일은 뭘까? 얘는 두 가지를 하는데요. 첫 번째가 유저 아이디를 제가 치면 그 아이디가 있는지 확인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패스워드를 쳤을 때 그 패스워드가 매칭이 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존재를 확인하고 두 번째는 그 패스워드가 글자 하나하나가 다 정확하게 맞는지 뭐 대문자 소문자 틀렸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일을 하는데요. 이때 만약에 유저 아이디가 음바페라고 탁 들어왔는데 그럼 어떻게 하죠? 우리 회원들 리스트를 보겠죠. 우리 회원들은 메시와 루니와 소니 있는데 음바페가 있나? 이걸 이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가 나와요? 없음이 되겠죠. 그럼 뭐라 그래요? 등록하세요. 회원 가입을 하세요. 이렇게 안내를 해주겠죠. 당신은 우리의 회원이 아니에요. 자,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요. 자, 이때 그럼 어떻게 이걸 확인하느냐 볼게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느냐 보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고객 메시하고 비교해보고 음바페랑 메시는 다른데? 그럼 다음 루니하고 음바페를 비교해보고 이게 또 다른데? 다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소니예요. 같으면 있다 이렇게 할 텐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르니까 결국은 이제 더 이상 볼 사람이 없어요. 쏜 뒤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없음이 되는 거죠. 없음. 음바페는 없다라는 저 결론을 어떻게 내려요? 하나씩 다 비교해보고 내린다. 그래서
저기 메시, 루니, 손을 다 비교했는데 없다. 그렇게 결론이 내린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하나씩 비교하자라는 저 전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걸 바로 저 위에 보면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저런 식의 어떤 내가 해야 될 일. 자, 이제 음바페는 포기하고 갔어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또 들어왔어요. 호날두라는 사람이 또 들어왔어요. 그 사람이 또 나한테 유저아이들을 호날두를 날려줘요. 그럼 난 어떻게 하면 되죠? 조금 전에 했던 거를 또 그대로 또 하면 돼요. 메시랑 비교해보고 루니하고 비교해보고 손하고 비교해보고 이 사람도 없네. 또 없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누가 들어와요? 이번엔 소니 들어왔어요. 소니 들어왔어요. 소니 유저 아이디 소니라는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메시랑 비교하니까 아니다. 다르다. 다음. 루니랑 비교하니까 다르다. 다음. 세 번째 손 같네. 그러면 손은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결론을 내리겠죠. 인풋이 뭐든 상관없이 나는 이제 똑같은 일을 하겠다고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게 고정되어 있는 해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동일한 일을 계속 하는 거죠. 인풋이 바뀌면,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인풋이 그 안에 존재하니까 yes라고 해줄 거고요. 존재하지 않으면 없다라고 이렇게 판정을 하는 X, Y는, 그러니까 인풋과 아웃풋은 달라질 수 있어도 내가 하는 업무는 동일한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 걸 우리가 알고리즘이라고 해요. 고정되어 있는 절차를 계속 밟아요. 100만 번을 로그인을 시도하면 얘는 100만 번을 똑같은 절차를 계속 실행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의 문제점이 만약에 회원이 1억 명이면 어떡하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1억 명. 무슨 회원이 1억 명이나 돼. 유튜브 회원 몇 명일 것 같아요. 굉장히 많죠. 예. 넷플릭스도 많거든요. 자, 그런데 로그인하면 1억 명을 그럼 비교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1억 명 중에 자, 첫 번째 비교, 두 번째 비교, 세 번째 비교. 그래서 어떻게 되죠? 1억 번째까지 확인했는데 없네요. 없군요. 라고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앞에서 했던 거와 똑같아요. 알고리즘이. 동일한 고정 해법이에요. 자, 이거는 분명히 작동을 하죠. 자, 근데 뭐가 문제죠? 음바페 씨가 좀 오래 기다리겠죠. 얘가 1억 번을 비교해야 되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현대인은 이런 걸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작동하는 알고리즘이지만 너무 느린 알고리즘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는 느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로그인할 때 해보면 이렇게까지 오래 안 걸려요. 1억 명이 있는데도 금방 알아내요. 내가 회원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 회원들을 마구잡이로 늘어놓은 게 아니라 이걸 영안사전에 우리가 보듯이 알파벳 순으로 쭉 해놓은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영안사전에서 단어 찾을 때 요새는 영안사전을 종이로 아무도 안 찾지만 한번 종이로 돼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음바페면은 M이니까 중간인가? 가운데를 한번 딱 열어보죠. 가운데를 탁 열어봐서 그 글자가 M보다 크면 앞쪽에 있겠구나. 음바페가 M보다 작으면 그러면 M이 더 작으면 그러니까 펴놓은 그 글자가 M 앞쪽에 있는 글자면 그러면 음바페는 뒤쪽에 있겠다. 아니면 앞쪽에 있겠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찾아야 될 양이 절반으로 줄어들어요. 그 절반에서 또 가운데를 열어보면 또 그 절반의 앞쪽인지 뒤쪽인지 이런 식으로 한번 비교할 때마다 비교해야 할 대상의 수를 반씩 줄이면 그러면 우리가 제가 오늘 수학을 안 쓰겠다고 했는데 로그의 회원수 번이면 돼요. 그러면 1000번이면 10번이면 되죠. 1000명이라도 10번이면 돼요. 2의 10승이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굉장히 빨리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굉장히 좋은 알고리즘, 빠른 알고리즘.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컴공과 뭐 학생이나 교수들은 하루 종일 뭘 하느냐 그런 거 궁리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빨리 없다는 걸 찾아줄까? 그게 그 학문의 본질이에요. 빨리 일을 처리하는 방법을 끊임없이 찾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빨리 회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연락을 받을 수 있다. 네.
자, 그러나 중요한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빠른 알고리즘도 결국은 고정된 회법이에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알고리즘이라는 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일종의 요리로 따지면 레시피 같은 거죠. 그죠? 맞습니까? 국수 저거 가져다가 뭐 어떻게 삶고 뭐랑 볶아서 어떻게 비비면 저렇게 된다. 이게 저 국수가 아니라 다른 국수 갖다 놔도 비슷한 파스타가 나옵니다. 내가 왼손에 들어있는 계란을 쓰든 오른손에 들고 있는 계란을 쓰든 계란을 넣으면 파스타가 나와요. 자, 저게 바로 알고리즘이고 저게 바로 레시피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리할 때 쓰는 레시피가 바로 알고리즘이에요. 나온 김에 하나만 더 소개드리면,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레시피는 사람 보고 읽으라고 하는 건데 지금 요리를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로봇이 한다면 어떻게 될까? 저 오른쪽에 있는 저런 로봇한테 내가 요리를 시킨다. 그럼 걔한테 레시피를 주면 안 되겠죠. 레시피를 로봇이 알아먹게 바꿔서 줘야 됩니다. 그게 바로 여기 밑에 있는, 어떻게 할까요? 오른팔을 앞으로 쭉 뻗어, 뭐 그리고 밑으로 쑥 내려, 거기에 있는 것을 집어 들어 올려, 당겨, 돌려, 두 번, 세 번 흔들어, 그다음에 다시 돌려서 앞으로 뻗어서 내려놔. 뭐 이런 식으로 후추를 한번 치는데 이렇게 이거를 다 일일이 로봇의 암을, 팔을 다 이게 어떻게 해라를 아주 상세하고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야만 로봇이 작동하겠죠. 그렇지만 저것도 레시피예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레시피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읽는 레시피는 사람을 이해하게 썼다면 지금 보신 저 레시피는 로봇이 보고 이해할 수 있게 써놓은 겁니다. 이걸 우리가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아까 사람한테 이해시키는 게 알고리즘이고요. 그 알고리즘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게 써준 걸 우리가 프로그램이라고 그러고, 저 프로그램이 생긴 게 어떻습니까? 암호 같지 않아요? 도대체 저게 뭐야? 그래서 사람들이 암호의 영어 단어가 코드예요. 코드라는 게 저게 암호란 뜻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위한 코드를 갖고 와, 컴퓨터를 만들어 보자,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코드고, 저 코드를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코딩이라고 합니다. ing 붙여가지고. 그래서 코딩이 된 거예요. 코딩. 그러니까 코딩하는 사람을 옆에 보면 뭐예요? 코딩을 배운다라는 건 뭐예요? 암호를 배운다. 암호 체계를 배운다. 왜? 사람은 봐도 이해가 안 되고 컴퓨터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암호 체계를 배운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다기보다도 굉장히 짜증이 나는 과정입니다. 코딩이라는 건 그 기계하고 대화해야 되니까, 융통성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기계하고 얘기해야 되니까 코딩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AI는 도대체 왜 등장을 안 하느냐? 자, 뭐 이거 말고요. 그럼 코딩 가지고 하는 일이 얼마나 많으냐?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개인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양도소득에다가 증여, 상속 이런 거 우리가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국세청에서 굉장히 친절하게 계산해줘요. 소득세 내라, 뭐 증여세 내라, 상속세 내라, 법인세 내라. 굉장히 복잡해요. 이 규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근데 저 굉장히 복잡한 저 시스템이 전부 어떻게 돼 있다? 코딩이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벌었다만 입력을 하면 얘가 척척척척 알아서 다 계산해줘요. 이미 우리는 이 부분은 알고리즘이 다 만들어져 있고 그 알고리즘을 소프트웨어로 다 프로그램으로 다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뭐 여행자보험 이런 거 하지 않아요? 우리가 들어놓고 또 이것도 뭐 차가 사고가 났다, 내가 무슨 도수치료를 받았다라고 해서 그 영수증을 찍어서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통장에 탁 얼마가 입금이 됩니다. 근데 내가 뭐 10만 원 썼는데 10만 원이 다 안 되고 뭐 한 8만 원 되고 7만 원 되고, 그것도 다 보험금을 얼마로 줘야 되느냐가 다 코딩에 의해서 다, 그러니까 그 규칙은 사람이 만들지만 그 사람이 만든 규칙에 따라서 정확히 보험금을 계산하게 만들어주는 건 다 컴퓨터가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드디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다 알고리즘으로 되는가? 자, 저 숫자 중에 어떤 게 저 왼쪽에 있는 이미지가 어떤 숫자인가요? 라고 하면 여러분 딱 보시고 4인데? 라고 대답하시잖아요. 이거는
우리는 굉장히 쉽게 하고 있는데 이게 알고리즘이 없어요. 조금 전에 보셨던 그런 레시피가 없습니다. 저거 어떻게 해야만 저걸 사로 인식하는지 레시피가 없어요. 없다는 뜻은 아직도 아무도 레시피를 발견한 사람이 없다, 찾아낸 사람이 없다, 발명한 사람이 없다는 뜻이에요. 아무도. 저거 하려고 좀 컴퓨터 좀 한다는 사람들이 과거 70년간 저거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불가능. 못 찾았습니다. 근데 사람은 굉장히 쉽게 하고요. 숫자 5도 쓱싹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까 로긴 말씀드렸는데 로긴을 유저 아이디 패스워드로 하면 굉장히 간단하게 코딩으로 되는데 여러분은 로긴할 때 요새 패스워드 유저 아이디 안 하고도 하죠. 지문 인식 하지 않아요? 지문도 하고 그 다음에 얼굴 요새 안면 인식도 하죠. 안면 인식.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알고리즘이 없어요. 없는데 어떻게 하죠? AI예요. AI라는 거는 저 알고리즘이 없어서, 그러니까 알고리즘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알고리즘을 만들려던 사람이 전화를 합니다. AI 부서죠? 네. 우리 포기했으니까 AI로 하세요. 이렇게 AI로 해주세요. 운전도 마찬가지예요. 운전도 이런 상황에서 내가 운전자가 핸들을 어떻게 하고 브레이크 엑셀을 어떻게 밟아야 되느냐, 내가 사고 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하려면 어떤 액션이 필요하냐, 이것도 알고리즘이 없습니다. 알고리즘이 없어요. 그 레시피가 없어요. 요것만 따라 하시면 안 부딪히고 집에 올 수 있어요. 그런 게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것도 또 어디로 가야 돼요? AI의 영역으로 가야 된다.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자, 얼굴 인식. 여러분 안면 인식하면 어떻게 돼 있죠? 내 사진을 몇 장 갖고 있다가 어떻게 돼요? 내가 이제 아침에 부수수한 얼굴로 이렇게 휴대폰한테 내 얼굴을 보여주면 얘가 좀 샤프했던 내 얼굴하고 비교해서 당신 맞다라고 해서 로그인을 시켜주고, 어떨 때는 너무 컴컴하면 불을 켜야 되잖아요. 너무 깜깜한 경우에는 인식을 못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AI로 다 하고 있고요. 여러분 코로나 때 기억나세요? 마스크 쓰고 있어서 얼굴 인식이 안 됐죠. 당연히 마스크는 얼굴에 이만큼을 가리니까 눈만 가지고 인식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죠. 자, 이런 것들이 다 AI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어머니 얼굴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요, 여러분한테 어머니가 어떤 모습이세요? 저한테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말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못 하는데 보면 알아요. 우리 엄마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람이, 그건 이제 잠시 후 우리가 AI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런 얼굴 인식도 알고리즘이 없다. 레시피가 없는 거다. 음성 인식도 레시피 없고요. 지문 인식도 레시피 없고, 그다음에 요거는 OCR입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쓴 그런 종이에 손으로 쓴다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PDF로 스캔을 한 다음에 이거를 워드 파일로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손으로 한국은행이라고 이렇게 막 흘려 쓴 거를 얘가 워드에 있는 한국은행 4글자로 디지타이즈를 시키는 거, 디지털로 바꿔주는 저 OCR이라는 거, 옵티컬 캐릭터 레코그니션인데요. 문자 인식. 저것도 사실은 알고리즘이 없어요. 당연히 없겠죠. 그리고 통역, 번역 이거 다 알고리즘 없고요. 그다음에 신용카드를 내가 썼는, 어떤 사람이 신용카드로 결제했는데 이게 주인이 한 건지 아니면 이게 사기인지 도난인지 뭐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판별하는 것도 알고리즘이 없습니다. 일기예보도 없고요. 코딩도 없어요. 그리고 엑스레이 보고 판독하는 것도 없고요. 바둑 두는 것도 없고, 유튜브에서 어떤 영상을 추천해 줄까? 그것도 알고리즘이 없어요. 그리고 월드컵에서 어느 나라가 우승할까? 이거 맞추는 것도 알고리즘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 세상에는 알고리즘 없는 게 수두룩하죠. 그런데 또 알고리즘이 있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문제는 우리가 알고리즘이 있는 거는 이미 우리 일상에 다 녹아 있어요. 월급 계산해주고,
회사에 월급 계산해주고 뭐 건강보험료 계산해서 가져가고 이런 것들 다 알고리즘으로 다 계산이 끝났습니다. 세금도 아까 말씀드렸고요. 예. 그런데 또 이만큼 또 알고리즘이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그러면 AI란 건 뭐냐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AI는 사람 수준으로 그 알고리즘이 없는 일을 수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런 컴퓨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알고리즘을 만드는 거는 컴공과에서 만든다 그랬죠. 그래서 컴공과에서는 전통적으로 알고리즘이 있는 문제에 천착해 왔습니다. 그리고 알고리즘이 없는 거는 그냥 안 쳐다보기로 이거 그냥 못해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손 들고 우리가 할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쟤네들 좀 이상한 애들인데 알고리즘이 없는데 저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약간 반신반의로 바라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노 알고리즘이 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저런 일들이죠. 그리고 인간 수준이라는 건 뭡니까? 인간 수준을 제가 말씀을 안 드렸나요? 인간 수준은 뭐예요? 사람처럼 하는 거예요. 사람 수준으로 하는 게 그냥 인간 수준. 여기 보시면 이거 다 사람이 하고 있나요? 어떤가요? 얼굴 우리 인식하죠? 딱 보면 내가 아는 사람이면 누군지 알잖아요. 엄마인지 딱 알고 엄마의 목소리도 다 이해하고. 근데 지문은 우리도 잘 못하죠. 저거는 사람의 영역이 아니에요. 지문은 여러분들이 보고 우리 사람이 인식 못한다. OCR은 할 수 있다. 그리고 번역도 할 수 있고 카드 사기 저것도 전문가들은 보면 알 수 있고 일기예보도 사람이 하고 코딩도 사람이 하고 판독 사람하고 바둑도 사람이 두고 그다음에 이 사람은 어떤 영화를 좋아할지 추천은 저것도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 옛날에 동네마다 골목마다 있던 비디오 가게라고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그 비디오 가게 가면 거기 사장님이 제가 단골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유형의 영화를 좋아하는지 알아요. 제 취향을 기억하고 있던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은 저한테 추천을 해줄 수 있었다. 근데 지금은 10억 명이나 되는 사람이 넷플릭스에 몰려가서 추천해 주세요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굉장히 당황스럽죠. 네, 고객님을 제가 어떻게 기억합니까? 그러나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추천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뭐 월드컵도 예측하는 사람들이 있죠. 도박사라고. 그래서 이 중에 대부분은 사람이 하고 있다. 근데 그거를 컴퓨터가 하는 게 어렵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제일 첫 번째 방법은 그냥 전문가를 찾아가는 거예요. 바둑, 이세돌 구단을 찾아가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나요? 그러면 이 사람이 쫙 족보를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둬야 되고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고 전략을 막 가르쳐 줘요. 그게 바로 지식 기반이에요. 그 전문가의 지식을 그걸 가지고 한번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 코딩을 하자. 그래서 AI라는 처음 저 용어를 만든 맥카시, 그다음에 뭐 이 허버트 사이먼이라는 분은 왜 자꾸 등장하냐면요. AI 하면 이분이 노벨상 받은 사람이에요. 그것도 노벨 경제학상. 그래서 AI라는 분야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좀 권위가 없는 분야였죠. 권위가 없는. 저거 컴퓨터로 안 되는 건데 할 수 있다고 자꾸 우기니까 그래 해봐 뭐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런데 노벨상 받으신 분도 합류해서 같이 연구를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그 분야 자체의 위상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을 계속 붙들고 뭐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분들이 한 게 뭐냐면 논리학, 심리학 기반으로 한 건데요. 자, 이거예요. 이게 이제 20세기 AI의 주류죠. 자, 뭐냐면 이런 겁니다. 지식 기반이라는 건 모든 지식을 명제화시키고 그 명제들을 연역적 추론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원숭이는 바나나를 좋아한다. 저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원숭이 전문가가 얘기해 줬어요. 받아 적은 거예요. 원숭이는 바나나를 좋아해. 근데 우리 집에 누가 있어요? 우리 집에 제가 원숭이를 한 마리 키우고 있어요. 얘 이름이 루시예요. 루시는 원숭이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오른쪽에? 루시도 바나나를 좋아하겠지. 왜? 루시는 원숭이고 원숭이는 바나나를 좋아하니까 두 개의 명제를 붙이면 루시는 바나나를 좋아한다라는 세 번째 명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풀어나갈 수 있겠다. 신용카드 회사에서는 이런 걸 할 수 있죠. 3회 연속 체납한 고객은 결국은 완납하지 못하던데요? 라고 그 담당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 저런 얘기가 나와요. 야, 내가 말이야 본 적이 없어요. 3번 못 낸 사람이 완납한 건 내가 본 적이 없어. 내가 20년 했잖아.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말이 전문가잖아요. 그럼 그 말을 탁 받아 적어서 저런 명제를 만듭니다. 그런데 홍길동 씨가 보니까 3회 연속 체납한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홍길동 씨는 결국은 완납하지 못한다라는 결론을 딱 내리고 이 사람은 고객에서 빼가지고 저쪽 어디 추심팀으로 이렇게 보내서 그쪽에서 관리하도록 시킨다. 이게 이제 비즈니스에서 AI를 활용하는 방식이에요. 저 사람 붙들고 있어봐야 돈 안 나와요. 다른 수단을 씁시다. 뭐 이렇게. 이게 바로 지식 기반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게 지식 기반 시스템인데 이제 결국은 가운데 저 날리지 베이스라는 게 저걸 보세요. 날리지 베이스라는 게 바로 조금 전에 보셨던 그 명제들을 쭉 쌓아놓은 겁니다. 여러분들 데이터베이스란 말 들어보셨죠? 데이터가 이렇게 쌓여 있는 걸 데이터베이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날리지 베이스는 뭘까요? 저는 날리지가 쌓여 있는 날리지를 어떤 형태로 저장한다고요? 명제 형태로. 그리고 오른쪽에는 저 팩트라고 하는 워킹 메모리가 저것도 이제 심리학에서 가져온 용어인데요. 워킹 메모리라는 게 이제 지금 당장 쓰고 있는 그런 쇼텀 메모리 같은 거죠. 그래서 워킹 메모리에서 홍길동이 등장하는 거고 루시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숭이가 바나나를 좋아한다 같은 거는 그거는 이제 불변의 어떤 원칙인 거고 3번 체납은 완납 못한다 이런 것도 불변의 원칙이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 홍길동이라는 사람 이 오른쪽에 있고 그럼 그 두 개를 매칭해서 우리가 추론을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저 날리지는 어디서 오느냐? 전문가로부터 온다. 그 전문가, 뭐 영어로는 도메인 엑스퍼트라고도 하고 서브젝트 매터 엑스퍼트라고 합니다. 자, 이런 방식을 20세기 AI라 그러면 다 이거였어요. 제가 학생 때도 이런 AI를 배웠죠. 그런데 이거의 한계가 뭐냐면 일이 좀 복잡한 일을 하게 되면 그 날리지 베이스, KB가 국민뱅크가 아니고요. 날리지 베이스입니다. KB가 너무 커진다. 예를 들어서 뭐 운전하는 거 이거 너무 많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운전하는데 사용하는 명제를 써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많아진다. 두 번째는 전문가라는 사람 자체가 일관성도 없고 주관적이다. 이거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본성이죠. 사람은 일관성이 없어요. 근데 다들 자기는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일관성이 없고요. 두 번째는 주관적이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병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병원 가서 검사했는데 뭐가 안 좋아요. 그랬더니 담당 의사가 뭐라 그래요? 이거 빨리 수술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수술하시나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죠. 다른 병원에 가보라 그러죠. 그 세컨드 오피니언이에요. 왜 그럴까요? 아니 전문가가 수술하라는데 빨리 해야죠. 의사마다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달라요. 의사가 배운 전문 지식은 동일하겠지만 이 사람이 수많은 환자를 치료하면서 갖게 되는 그런 경험은 다 다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수술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약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그러고 심지어 세 번째 찾아가는 의사는 뭐라 그래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없어질 수도 있다.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 그런 얘기도 할 수 있다. 어떤 분은 저기 황토를 맨발로 밟고 좋은 공기를 마시면 암도 치료된다. 뭐 이렇게 얘기해 주면 네 번째 의사 제일 듣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주관적인 건데 그러면 날리지 베이스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누구 말을 내가 거기다 적어 넣어야 될까요? 이런 문제가 있고요. 세 번째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 중에 암묵적 지식이라는 게 굉장히 많다. 이거의 반대가 명시적 지식입니다. 암묵적 지식은 이런 거예요. 대표적인 게 걷는 거. 여러분 다 걸어서 오셨잖아요. 건물 입구에서부터. 그런데 여러분들은 자 어떻게 그러셨나요? 라고 제가 명시적으로 한번 얘기해 주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요 걸을 때 몇 번 근육을 수축했다 이완했다 수축했다 이완했다를 쫙 여러분들 저한테 적어 주실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모르고 우린 다 걷지만 어떻게 걷는지도 몰라요. 이런 지식을 우리가 암묵적 지식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로봇이 아직 걷는 게 엉성한 거예요. 로봇이 사람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걷는 로봇이 없죠. 그래서 저런 것들을 지식화시키기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지식 기반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그러면 데이터 기반. 야, 내가 일일이 명제로 적어주려고 그랬더니 안 되겠다.
그래서 데이터 기반이 두 번째 방법인데요. 이거는 사람의 뇌에서 온 건데요. 사람의 뇌는 그 신경세포가 있고 연결고리 시냅스가 있고 이게 이제 네트워크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이 연결돼 있고 얘네들이 1000억 개 정도가 있어요. 뇌세포가 1000억 개, 시냅스가 1조 개 정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 나는 매일 술을 마셔야 자 뭐 이런 분은 1000억 개보다 훨씬 적어져 있어요. 피크 때 1000억 개고요. 사람은 나이 들면 줄어들고 음주하시면 가속적으로 줄어들고 그래서 그 세포가 제일 많은 사람이 1000억 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다 1000억 개를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자, 그러면 이 우리 뇌의 특징이 있는데요. 저 사진을 한번 보시면 그림이 세 개인데 저게 동일한 조직인데 왼쪽, 가운데, 오른쪽 뭐가 차이 나냐면 왼쪽은 자극 전, 가운데는 자극 2주 후, 오른쪽은 자극 2개월 후예요. 그래서 반복적인 자극이 계속 들어오면 뇌에 뭐가 바뀌어요? 구조가 바뀝니다. 연결이 바뀌어요. 보시면 뇌 세포는 그대로 있는데 세포들 간의 연결이 훨씬 더 많아진 걸 보실 수 있어요. 오른쪽은 왠지 굉장히 저 망이 복잡하다. 왼쪽은 망이 굉장히 깔끔하다. 반복 자극이라는 게 뭔가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수영을 못하다가 코치를 2달 받으니까 계속 어떤 특정 동작을 하죠. 그리고 옆에서 계속 뭐예요? 코치가 계속 나한테 팔을 더 뻗으세요, 뭐 다리를 세게 차세요, 쭉 뻗으세요, 뭐 등등 이런 얘기를 계속 해줘요. 공을 여러분들 골프 치시는 분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공이 안 맞는데 코치의 말을 들으면서 계속 자세를 교정하고 하면서 점점 잘 맞게 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영을 못하다가 잘하게 되고 골프를 못하다가 공을 잘 치고 멀리 보내는 그 차이가 나는데 그건 퍼포먼스고 그럼 여러분들의 신체에 뭐가 바뀌나? 그래서 생각해 보면 결국은 뇌가 바뀌는 거예요. 뇌 안에서 팔다리를 움직이는 그 세포들 간의 연결이 없다가 생기는 겁니다. 이제 수영 같은 경우 특히 상체와 하체가 이게 박자가 맞아야 되죠. 같이 움직여줘야 돼요. 어떤 동작을. 그게 따로 이게 그 박자가 안 맞으면 그러면 이제 앞으로 못 가죠. 골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게 바로 뇌의 가소성이라는 거예요. 변화가 가능하다. 변한다. 그래서 갓난아기를 보면 뇌 세포는 많은데 굉장히 왼쪽처럼 성글어요. 그러다 아이가 점점 세상을 경험하면서 수많은 자극을 받으면서 반복 자극을 받으면서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아빠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오른쪽처럼 저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알아듣는 거예요. 이 엄마 목소리, 아빠 목소리. 그렇게 우리가 사람이 점점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컴퓨터 하는 사람들이 AI라는 사람들이 야 컴퓨터를 저렇게 만들면 되겠다. 그러면 저기에서의 뇌는 뭘까요? 뇌는 컴퓨터고요. 자극은 뭐죠? 컴퓨터를 어떻게 자극하지? 어떻게 자극할까 하다가 데이터로 자극하자. 자세히 보시면 수영이나 골프나 선생이 옆에서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하지 말고 팔을 더 뻗으세요. 교정해줘요. 계속 나의 그 동작을 교정을 해줍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내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도 데이터를 주면서 야 이거를 주면 너 이렇게 행동해야 돼. 내가 요런 걸 주면 저렇게 행동해야 돼. 이걸 계속 옆에서 가르치겠다는 거죠. 누군가가 가르치겠다. 선생이 가르치겠다. 그래서 이런 반복적 자극에 의한 시냅스의 변화고 이게 뇌구조의 변화고 요거를 뉴런을 노드로 바꿔주고 그러면 시냅스를 연결로 하고 그다음에 뇌는 컴퓨터고요. 네, 그다음에 자극을 데이터로 바꾸고 변화가 곧 학습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우리 수영도 학습이라고 보고요. 골프 치는 것도 학습이에요. 뭐든지 학습이에요. 다 학습이에요. 그러니까 뇌가 바뀌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바로 머신러닝인 거죠. 그래서 머신은 이제 컴퓨터가 머신이에요. 컴퓨터가 머신입니다. 그 컴퓨터를 전공한 사람들이 컴퓨터를 또 절대로 컴퓨터라고 안 불러요. 머신이라고 불러요. 아마 이게 이공계 사람들이 머신에 대한 로망이 있어서
그래서 그러니까 머신이 저게 컴퓨터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해석해 주시면 되고 학습이에요. 그래서 컴퓨터를 학습시킨다. 뭘 가지고요? 데이터로. 그래서 이런 데이터 들어가면 이렇게 나오게. 자, 그럼 아까 제가 운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이거를 학습을 시킬까? 학습을 어떻게 컴퓨터를 바꿔야 내부 구조를 어떻게 바꿔야 내가 원하는 AI가 나올까? 그게 바로 학습 알고리즘이에요. 제가 아까 알고리즘 말씀드렸죠. 알고리즘 뭐죠? 고정 해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요대로만 하면 그러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가 인풋으로 주어지고 그 데이터를 저 백프로파게이션이라는 학습 알고리즘으로 그냥 정해준 대로 레시피대로 계속 뭔가를 요리를 하면 최종 제품이 뭐가 나온다? AI가 나온다. 즉 학습된 뇌가 나오는 거죠. 텅 빈 뇌였다가 얘를 학습해서 얘를 꽉 채워요. 그 학습된 뇌는 뭐예요? 운전도 할 수 있고 바둑도 둘 수 있고 엄마와도 얼굴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뇌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저 백프로파게이션이라는 저 학습 알고리즘은 이미 1986년에 나왔어요. 근데 왜 AI는 요즘 나왔을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데이터가 옛날에 없었어요. 지금은 뭐예요? 빅데이터의 시대죠. 그 데이터가 굉장히 많다. 두 번째는 이게 수영은 2달 걸리고 골프는 2년 걸린다는 사람도 있고 20년 걸린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성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아까 제가 반복적 자극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학습도 컴퓨터도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계속 반복해서 가르쳐줘요. 그 반복하는데 그러면 누가 할까요? 이거 컴퓨터는 CPU가 하겠죠. 그죠? 컴퓨터가 돌아가려면 근데 CPU가 속도가 86년도 저 당시에 컴퓨터는 이거 학습을 시키려면 500년 걸린다 뭐 이렇게 나왔어요. 500년. 그럼 너 해봐라. 대대손손 너 해봐라. 너네 집안에서 해라.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문제. 데이터도 없다. 공부할 게 없다. 두 번째, 너무 뇌가 느려서 학습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 근데 이 두 문제가 다 최근에 해결됐다. 하나는 빅데이터, 하나는 뭐죠? GPU라고 들어보셨나요? CPU가 아닌 GPU. 그래서 똑같은 연산을 동시에 수만 번, 수백만 번을 하는데 그거를 굉장히 빨리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드웨어가 나와서 이 두 가지 덕분에 이제 이 학습 알고리즘이라는 이 원리는 옛날에 나왔지만 이게 이제 지금 이제 AI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챗GPT를 학습한 데이터가 저런 거예요. 보시면 두 번째 열을 보시면 퀀티티라는데 저 토큰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영어의 단어입니다. 그냥 한 단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빌리언이면 10억 개인데 410빌리언이니까 4,100억 개. 그러니까 4,100억 단어를 학습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도 학습해봤지만 이 세상에 학습이 한 번 봤다고 되냐요? 그게 기억이 되나요? 반복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죠. 연습 문제 계속 풀어보고 반복적으로 뭘 하고 해야 우리가 영어 단어를 기억하고 발음이 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4,100억 개. 저게 바로 커먼 크롤이라는 회사가 인터넷에 있는 전 세계 인터넷에 있는 온라인에 있는 그러니까 웹이죠. 웹에 있는 온갖 데이터를 다 긁어서 모아놓은 게 바로 커먼 크롤이에요. 그러니까 저게 4,100억 개의 단어. 그 밑에는 190억, 120억, 뭐 55억 그리고 위키피디아가 30억 개. 이걸 다 합쳐서 학습을 시켰다. 그래서 GPT가 저렇게 똑똑한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AI를 어떻게 만든다고 이제 정리를 할게요. 왼쪽 그림은 옛날 얘기입니다. 80년대까지 이랬어요. 즉 지식 기반이 AI의 주류였고 머신 데이터 기반은 저렇게 조금 했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다? 지금은 모든 AI가 거의 99.9%가 데이터 기반이에요. 지식 기반은 어디 있어요? 저 위에 조그맣게 보이세요? 사실은 저거의 한 10분의 1 내지 100분의 1 사이즈로 제가 글씨를 써야 되는데 여러분 안 보이실까 봐 제가 100배 확대한 겁니다. 그런데 지식 기반이 이제는 완전히 필요 없진 않아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없는 환경이 있잖아요. 데이터가 없는 환경. 없는 환경도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가 있는데 그거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생성됐다가 버려지는 이런 경우. 대표적인 게 우리 CCTV. CCTV는 뭐 일주일인가 한 달만 보관하고 버립니다.
그거 옛날 거 어디 갔죠? 없어요. 이런 경우, 데이터가 없는 경우에는 아주 너무 양이 작거나 그런 경우는 할 수 없이 지금도 지식 기반으로 일부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지식 기반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데이터 기반의 세상이다 지금은. 그래서 AI 하면 그냥 지금은 다 데이터 기반이요. 걔네들은 다 뭐죠? 방식이 머신러닝이라는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생성형 AI, 특히 요즘 이제 많이 나오는 생성형 AI를 좀 말씀드릴게요. 생성형하고 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생성형이 있고 예측형이 있죠. 사실은 저 예측형을 뭐냐면 얼굴 인식 이런 것들이 다 예측형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 아이폰 쓰시는 분, 뭐 갤럭시나 아이폰이나 얼굴 안면 인식해서 로그인하는 것들이 다 그건 생성형이 아니에요. 그럼 생성과 생성이 아닌 거의 차이는 뭘까요? 굉장히 간단해요. 여러분 저 시험 중에 주관식 시험이 있고 객관식 시험이 있죠. 또 제일 짜증나는 OX 문제도 있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생성형은 주관식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주관식. 내가 뭐라고 질문하면 얘가 줄줄줄줄줄 주관식 답하듯이 길게 말을 하잖아요. 그게 생성형이에요. 또 내가 그림을 그려봐 그러면 막 그림을 그려. 이건 다 주관식이에요. 객관식은 뭐지? 넷 중에 하나. 아까 제가 숫자 인식 이미지 딱 주고 이게 0부터 9까지 어떤 숫자지? 이런 게 객관식이에요. 우리가 많이 익숙한 사지선다. 네 가지 중에 하나 고르기. OX 문제는 뭐죠? 둘 중에 하나. 저 밑에는 사기 탐지. 이게 정상 거래인가요? 아니면 사기 거래인가요? Yes, no. 이게 암인가요? 아닌가요? Yes, no. 결핵이에요? 아니에요? Yes, no. 엑스레이 본다든가 병원에서 수많은 그 이미지를 보고 이게 이거다 저거다. 이런 것들 전부 다. 그리고 이게 동일인이다 아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예측형이에요. 바둑 두는 것도 예측형이에요. 바둑도 말이 길 필요가 없어요. 주관식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졌을 때 핑계 댈 때가 주관식이고요. 바둑은 어떻게 돼요? 어디다가 놔? 그 바둑판의 공간 중에 빈칸 중에 어디다가 놓을 거냐 그것만 얘기하면 되죠. 그건 객관식이에요. 그냥 그 사지가 아니라 이제 그 숫자가 좀 클 뿐이죠. 다 객관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객관식 문제가 다 예측형이고요. 주관식이 생성형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측형 AI는 우리 일상에 굉장히 많이 녹아 있다. 근데 생성형이 최근에 이제 등장해서 얘가 주관식도 답을 하네 이렇게 된 거죠.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언어 모델이 우리에게 굉장히 유용할 수가 있는데 언어 모델을 어디다 쓰면 되는가 이런 겁니다. 글쓰기 할 때. 여러분들 이메일 쓰고 보고서 쓰고 회의록 쓰고 기한 이런 거 하실 때 다 얘한테 도움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언어도 지정할 수 있죠. 분량도 지정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최근에 듣기로는 삼성전자 직원들이 해외 출장 가서 낮에 계속 회의하고 저녁 때 밥 먹고 호텔방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오늘 회의록을 작성하는데 3시간씩 걸렸대요. 30분 만에 끝난 GPT를 이용하면 30분 만에. 그리고 번역도 할 수 있죠. 그리고 요약도 할 수 있어요. 이 요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약이. 내가 검토해야 할 서류가 1000건, 10,000건이에요. 그걸 다 사람이 못 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 보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 저거 생성형한테 주고 야 10줄로 요약해. 쫙 보니까 10줄도 많아. 3줄로 해봐. 3줄. 또 너무 적은데 한 페이지. 마음대로 내가 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브레인스토밍 아이디어. 내가 창업하려고 그러는데 이러이러한 업무를 하는 회사인데 좀 멋있는 이름을 지어주면 안 될까? 실제로 그렇게 해서 이름을 지은 사람이 있어요. 제 주변에. 회사명을 그렇게 챗GPT한테 물어봐서. 그리고 어조변환, 전문 용어를 일반 용어 이렇게 바꿔주는 거. 그 다음에 코드. 개발자들이 코드를 만들 때 전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처음부터 다 자기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막 3주가 걸려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하루 만에. 왜? 챗GPT한테 나 이러이러한 거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뭐 파이썬으로 만들어줘. 자바로 만들어줘. 그렇게 하면 얘가 코드가 와요. 그럼 내가 보고 코드에서 문제 있는지만 확인하면 돼요. 그러니까 3주 걸리던 게 반나절. 3일 걸리던 게 3시간. 1시간. 10분. 뭐 이렇게 줄어듭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거를 이 라지 랭귀지 모델을 에이전트로 활용하는 게 있습니다. 에이전트라는 게 이제 뭐냐면 여기 보시면 왼쪽에 사람이 있고요. 저 오른쪽에는 우리가 원래 쓰던 그런 앱들이 있어요. 그 사이에 얘가 들어가는 거예요. 가운데 끼어 들어가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보면 약간 인텔리전트 에이전트 또는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엑스피디아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호텔도 예약하고 비행기도 예약하고 레스토랑도 예약하고 등등을 합니다. 오픈 테이블에 가서 또 레스토랑 예약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뭘 해요? 그다음에 또 뭐 내가 파리에 가면 루블 홈페이지에 가서 거기 또 티켓 예약해야 되고, 음악회 있으면 또 음악회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또 그 예약해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뭐 일주일 가 있는데 그냥 여러 앱을 다니면서 내가 이것저것 다 해야 된다. 네, 그렇게 하죠. 그래도 우리 굉장히 지금 편하다고 기뻐하고 있는데, 그럼 얘가 언어 모델이니까 말귀를 잘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그 비서한테 하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LLM이 저 라지 랭귀지 모델의 약자인데요. 제가 해당되는 앱의 인터페이스를 해서 정보를 주고 가져온다. 우리가요, 사람이 사실은 커뮤니케이션하는 방식은 우리 총재님이나 대통령이 비서한테 하듯이 하는 게 사람의 자연스러운 그런 인터페이스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앱에 익숙해지면서 내가 일일이 들어가서 거기다가 도시 이름을 치고 날짜를 치고 비즈니스인지 이코노미인지 그것까지 눌러가지고 보면서 그중에 좋은 걸 내가 고르는 이런, 물론 그 전보다는 굉장히 좋아요.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여행사에 있던 시절이 더 낫었을 수도 있어요. 여행사에 가서 그냥 아까 비서한테 얘기하듯이 이렇게 얘기하고 해주세요. 근데 이제 이게 전부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된 거죠. 자, 이거를 LLM이 중간에서 다 해줄 수가 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에이전트라고 부릅니다. 트래블 에이전트, 우리 그렇게 불렀죠. 여행사 직원을 트래블 에이전트. 이게 AI 에이전트죠. 이런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뭐 제가 가격 비교도 할 수 있고 또 더 챌린징한 것도 할 수 있어요. 내가 뭐 뉴욕에 회의가 있어서 가는데 가기 전에 내가 3일 정도 휴가를 내서 근처에서 좀 놀다 가고 싶어. 어디 가서 뭐 하고 놀면 좋을까? 그때는 5월 말이야. 뭐 이렇게 얘기해 주면 얘가 또 저의 취향을 가지고 알아서 이런 걸 좋아하시잖아요. 뭐 테니스를 좋아하니까 그때 테니스 대회가 어디서 열리니까 LA에서 테니스 대회를 보고 가세요라든가 뭔가 이렇게도 우리가 추천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내 문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내 문서 검색. 많은 기관이 고객들을 대할 때 고객들에게 내가 사내에 있는 수많은 문서들에서 정보를 찾아서 가공해서 주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것들도 다 AI로 굉장히 에피션트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고객과 만나는 시간을 더 늘릴 수 있다. 지금은 어떻게 돼요? 고객이 뭐 부탁하면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내가 혼자 1시간 동안 막 열심히 찾아서 만들어서 5분간 얘기를 해준다면 이게 거꾸로 되는 거죠. 잠깐만요. 그리고는 5분 안에 AI가 나한테 주고 그 AI가 준 거를 내가 고객하고 1시간 동안 대화하면서 설득하고 뭐 물건을 더 팔 수도 있고 이게 가능하죠. 이거는 이미 돌아가고 있는 것들인데요. 보험 청구를 했을 때 이게 뭐 이게 사기인지 아닌지 이것도 AI가 지금 이건 하고 있어요. 이미 이게 이제 분석형, 아까 뭐 예측형 AI가 이제 이런 거죠. 생성형이 아닌 애들. 그다음에 민원, 한국은행은 사실은 이름은 은행이지만 상업은행이 아니라서 고객을 대하지는 않지만 일반 은행들은 고객들이 화를 내고 민원을 내면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이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민원을 낼까 안 낼까 요거 예측하는 것도 굉장히 AI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가 예측,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주가 예측도 했고, 이제 그 우리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데서는 이런 식의 제품의 불량이 생겼을 때 이게 뭐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그리고 불량은 어떤 종류의 불량이냐, 그리고 이 종류의 불량은 보통 원인이 뭐냐, 이런 것들을 다 AI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거를 전에는 사람이 다 일일이 한 거죠. 사람이 하던 거를 컴퓨터가 하고 AI가
대체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뭐 개인 디폴트 예측, 이 사람이 돈을 갚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것들도 다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돼서 제가 이제 그러면 AI 얘기는 이 정도 하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이게 나는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면 나는 누군가요? 여러분 뭐 여기 그 다양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오셨지만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하는 일이 좀 다른 것뿐이지 우리는 다 물건을 사요. 우리는 셔퍼예요. 모두가 셔퍼입니다. 그죠? 제 주변의 지인 중에 요즘 자기가 1팡으로 산다. 그리고 귀가할 때 앞에 팡이 없으면 굉장히 가슴이 허전하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뭐 본투샵이라고 우리는 쇼핑을 하러 태어났다. 이 땅에 태어났다. 이렇게도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는데요. 우리는 다 구매를 한다. 뭔가를 사고 있다. 그럼 추천이 있고요. 그다음에 내가 또 우리 모두 또 환자예요. 우리 다 병원에 가본 적이 있잖아요. 한때 다 병원에 간 적이 있다. 그러면 병원에 가면 거기서 정확한 진단, 병의 예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병의 미래에는 AI를 이용해서 병의 예측까지. 그러면 이제 최종 단계는 뭐냐면 나의 DNA, 그 나의 생활 습관 이런 것을 AI한테 주면 AI가 당신은 몇 년 안에 어떤 병에 대한 리스크가 몇 퍼센트 이렇게 그걸 알려주고 그러면 그 리스크를 줄이려면 지금부터 어떤 액션을 해라 뭐 등등을 추천해 줄 수가 있습니다. 또 다 과거에든 지금이든 또는 미래든 우리는 러버가 될 수가 있는데요. 매칭도 AI로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뭐 국내 업체가 해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비밀리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매칭하고 연결해 주는지는 모르겠으나 AI로 매칭을 충분히 할 수가 있다. 테러리스트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살기가 힘들어졌죠. 과거에 비해서. 공공기관에 수많은 카메라. 그리고 지금 유럽에서 만든 EU에서 만든 그 AI 법이라고 이제 금년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거기에 보면 공공장소에서 우리의 얼굴을 찍어서 이 사람이 누군지 홍길동인지 누군지를 인식하는 것 자체가 불가해요. 그거를 했다가는 그 회사는 EU 정부로부터 매출액의 7%까지의 벌금을 맞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테러리스트예요. 테러 공격이 예상돼서 얼굴을 모니터링하는 거는 괜찮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테러리스트라면 참 AI 때문에 사는 게 힘들어졌다. 그리고 우리 엊그제 투표했는데요. 이제 유권자들은 또 어떤 이슈가 있냐면 읽힙니다. 우리의 마음을 읽혀요. 읽힌다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을 어느 쪽을 지지하고 어떤 사람을 지지할 것 같아. 물론 내가 마음이 바뀔 수도 있지만 현재 내가 어떤 사람을 지지하고 어느 쪽으로 내가 기울어져 있다 하는 것들을 읽힐 수가 있다. 뭐 소셜 미디어나 이런 걸 이용해 보면 읽힐 수가 있다. 그러면 이제 좋은 거죠. 이거를 읽은 최초의 대통령이 빌 클린턴이고요. 오바마도 저걸 굉장히 잘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인들을 유권자들을 그 사람의 어떤 관심사나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그 그룹에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질 만한 이슈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다 일을 하고 있죠. 어떻게든 아직 학생이신 분들은 조만간에 이제 워커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일은 과연 AI로 대체가 되면 어떡하지? 이것도 약간 불안하죠. 테러리스트하고 워커가 좀 불안한 그런 상황이고 다른 그 우리의 그 다른 나의 다른 아바타들은 괜찮아요. AI로부터 굉장히 우리는 득을 볼 수 있다. 근데 이제 워커는 아까 보신 것처럼 굉장히 업무가 좋아지고 편리해지고 잘하게 되면서도 동시에 이러다가 나까지 나가라 그러면 어떡하지? 이제 이런 약간의 불안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기존 직업에 크게 두 가지로 좀 봅니다. 하나는 기존 직업 중에 큰 변화를 겪게 되는 그런 직업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의사입니다. 지지난주에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잡지의 표지가 AI 닥터였어요. AI 닥터.
자, 진단은 이미 사람보다 잘하고 있어요. 진단 잘합니다. 엑스레이, MRI 이런 어떤 이미지나 영상을 보고 판정하는 거는 사람보다 잘해요. 아주 탑 최고 수준의 의사 수준까지 가 있어요. 근데 의사는 모든 다른 직업도 마찬가지지만 아주 잘하는 사람부터 별 잘 못하는 에러율이 높은 의사까지 이렇게 폭이 있잖아요. 근데 이 탑 수준이다. 자, 근데 왜 지금 안 하고 있냐면요. 책임 소재가 아직 법적으로 명확하게 안 돼 있어요. 그럼 AI가 그냥 진단해서 약을 처방했는데 뭐 오진이면 그럼 누구 책임이냐 이렇게 되는 거죠. 혹시라도 모를 만분의 1.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환자의 입장에서는 휴먼 터치가를 좋아한다. 네, 하얀 가운을 입고 그래도 근엄하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거 하고 그냥 휴대폰에서 이렇게 문자로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AI가 보낸 거하고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다를 수 있다. 변호사, 네. 변호사는 심지어 판결문을 가지고 AI로 학습을 시켜서 갖고 있다가 의뢰인이 찾아가서 제가 이러이러고 저러저러한데 이거 소송하면 될까요? 그러면 기다려 보세요. AI로 착 계산하면 승률 나옵니다. 선생님께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64%로 나옵니다. 그리고 받을 수 있는 배상액은 약 10억 정도 됩니다. 그럼 막 머릿속에 계산하겠죠. 6억 4천이 기대값이구나. 그죠? 6억 4천. 근데 변호사비가 2억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하시겠어요? 2억 놓고 6억 4천 괜찮죠? 근데 꽝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2억만 날아가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할 건가 말 거나 막 그러니까 저거를 펀드로 만들자는 데도 있어요. 펀드. 그래서 2억짜리 펀드를 만들어서 투자자들을 모으는 거죠. 저 정도면 내가 한번 돈을 넣어볼 만하다. 그런 투자자들이 있을 수 있죠. 은행원. 제가 만난 그 변호사가 최근에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스몰 랭귀지 모델이래요. 근데 라지 랭귀지 모델이 나와서 정말 괴롭다고. 우리 LLM이라고 그러잖아요. 라지 랭귀지 모델. 자기는 스몰 랭귀지 모델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은행원 뭐 이미 우리가 많이 보고 있죠. 모바일로 입금 송금하고. 그런데 이제 이걸 넘어서 이제 상품을 소개한다든가 프라이빗 뱅킹으로 넘어가는 쪽에서도 AI가 굉장히 많다. 과학자도 쉽지 않습니다. 과학자도 이런 거죠. 어떤 단백질을 합성을 시키면 얘가 어떤 성질을 가질까 이런 거를 예측을 하고 합성을 시키는데, 합성할 수 있는 그 뭐랄까요, 경우의 수, 금속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우의 수가 수억 가지예요. 그럼 수억 가지 중에 어떤 거를 내가 먼저 합성을 시켜보고 결과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거 빨리 나와야죠. 그 회사가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근데 수억 번을 해봐야 나온다. 아까 우리 저 은바페 찾는 거랑 마찬가지. 1억 명인데 한 명씩 다 해보겠다. 그러지 마세요, 제발. 좀 될 것 같은 것만 하세요. 그럼 될 것 같은 걸 누가 알아요? AI가 예측해줘요. 그래서 저 탐색을 미리 해보는 거예요. AI가 해보고요. 수십억 가지 중에 요런 쪽이 좀 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만 실제 랩에서 합성을 해보는 거죠. 단백질도 그렇고 금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삼성전자에서는 반도체 재료를 만들 때 저런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이미 AI를 써서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직업이 거의 변화가 없거나 아주 조금 변화가 있는 곳들도 있어요. 유치원 보모 이런 경우, 그리고 노인 요양사, 그리고 사람들의 갈등을 중재하는 거, 그리고 정치인. 그다음에 이제 새로 탄생하는 직업은 데이터 사이언스 엔지니어가 있고요. 요 데이터 엔지니어, 그다음에 AI 개발자, 그다음에 AI 리서처, 새로운 방식을 추구하는 사람, AI 사용자, 슈퍼 유저, 시티즌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그리고 기획자, 이런 직업은 지금 없어요. 특히 저 위에 엔지니어 위에 세 가지는 소위 전문가라고 하죠. AI 전문가. 그래서 뭐 컴공과, 산업공학과, 통계학과 이런 데 출신들이 저 위에 세 가지를 다 점하고 있어요. 여기는 수가 지금 그래도 배출이 되고 있는데 절대 수의 부족이고요. 밑에 AI 사용자와 슈퍼 유저, 기획자는 거의 없습니다. 무인지경이고, 여기는
전공 무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나는 컴퓨터 전공이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저 밑에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굉장히 미래가 밝아요. 그 제가 심지어 유튜브에 나가서 저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는 여러분들께 정말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AI에 대한 리터러시라고 그러죠. 여러분 100년 전에 지금 여기는 그래도 4대 문안이니까 괜찮았는데요. 여기 남산 딱 넘어서 저 이태원 정도에 갔었어. 100년 전에 이태원에 가면 뭐가 있었을까요? 밭이 있었겠죠. 거기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다 농부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접근해서 저 글을 좀 배워보시겠어요? 그럼 뭐라 그랬을까요? 아니 내가 농부인데 글을 왜 배워? 그랬을 거예요. 자, 시계를 30년 전으로 돌리면 컴퓨터를 좀 배워보시죠.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야, 나가 문과거든? 문과인데 왜 내가 컴퓨터를 배워? 그럼 컴공과에 느리나 하는 거지. 그게 30년 전에 대한민국의 현실이었습니다. 그 문맹이 있었고 컴맹이 있었는데 지금 어때요? 다 없어졌죠. 지금 제가 뭐 영문과인데요. 제가 왜 컴퓨터를 배웁니까? 이런 학생은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마 한국은행에서도 사람을 뽑을 때 컴퓨터 하세요 이런 질문은 아마 안 하실 거예요. 그런 거 질문하면 아, 농담하시는군요. 그러면서 하하하 웃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글을 읽는 능력, 컴퓨터를 하는 능력은 다 이제 그냥 기초 소양이 돼버렸다. AI가 전 다음이라고 봅니다. 데이터를 이해하고 AI를 활용하는 그 능력은 이제 기초 소양으로 될 거예요. 이게 뭐 저는 언제 되느냐의 문제지 5년, 10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여기 오신 분들은 그 관심이 있으시니까 저는 하루라도 빨리 AI를 익숙하게 1시간씩 해보세요. 이놈이 뭘 할 수 있나. 그리고 GPT-5가 나와요. 이번 여름에. 한 3, 4개월 후에 나와요. 그럼 GPT-5는 GPT-4보다 또 차원이 달라질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 좀 적진 않았는데 AI는 ABC라고 생각해요. ABC. 첫 번째가 ability, 나의 능력을 부스팅해 주는 거. 코딩을 3주 만에 하던 사람이 3시간 만에 한다. 이게 ability 부스팅이고요. 두 번째 B는 뭐냐면 배리어를 브레이킹합니다. 우리가 랭귀지 배리어 이런 말 하죠. 언어 장벽. 우리나라가 GPT가 한글도 잘 모르고 그 옛날 얘기입니다. 이제 GPT가 한국어 굉장히 잘하고요. 5는 아마 엄청나게 더 잘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어를 믿고 네이버나 카카오가 만약에 한국어 특화 버전 이거 안 통할 거예요. 자, 근데 배리어를 없애준다. 브레이크한다. 뭐냐면 우리가 영어로 된 유튜브를 잘 못 보고 그렇지만 이제 저는 조만간에 유튜브가 영어로 돼 있으면 오른쪽 위에 KOR이라는 버튼이 있어서 그거 누르면 처음에 찍은 사람은 영어로 했지만 그걸 한국어로 더빙이 실시간으로 될 거라고 봐요. 그럼 그냥 한국어로 우리는 들을 수 있어요. 또 거꾸로 한국어 콘텐츠도 바다 건너 미국 사람이 영어로 들을 수도 있어요. 일본어로도 되고 중국어로도 다 될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배리어를 없애는 거죠. 세 번째는 커버리지입니다. 커버리지라는 거는 아까 뭐였죠? 내가 이 세상, 그러니까 우리 회사랑 관련 있는 문서가 10,000건인데 어떻게 10,000건을 다 읽냐? 그 중에 중요한 100건만 골라서 그것만 읽자. 우리 통계에서 얘기하는 소위 샘플이라는 거죠. 샘플. 다 못 보니까 조금만 하자. 100건만 하자. 이랬던 것이 이제 10,000건을 다 커버할 수 있다. AI가 그냥 몇 분 만에 다 읽고 요약해 주는데요. 그럼 내가 요약을 쭉 보고 그 중에 중요한 것만 다시 골라서 내가 정독하면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단계별로 간다. 그래서 어빌리티와 배리어와 커버리지 이 세 가지를 다 우리가 AI를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제가 포브즈라는 잡지에서 찾아본 건데 거기에는 이제 10가지 미래를 대비하는 방법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오는데요. 첫째 코딩 배우기. 근데 저거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코딩이 없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며칠 전에 챗GPT한테 제가 수업 시간에 가르치는 그 엑셀 파일을 올리고 그걸로 디시전 추리를 만들어봐 했더니 뚝딱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저녁에 가서 할 건 뭐냐면 디시전 추리란 말을 안 하고 여기 이 데이터가 우리 고객 중에 이탈한 고객이야.
그러면 여기 지금 아직 남아있는 고객 중에 누가 이탈할지 좀 알려줘봐. 이렇게 물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전에 우리가 컴퓨터를 쓸 때는 컴퓨터한테 어떻게 물어봤냐면 굉장히 로우 레벨로 디테일한 걸 물어봤어요. 근데 이제는 굉장히 하이 레벨로 물어보는, 마치 팀장님이 물어보는 거죠. 팀원이 물어보는 그런 레벨에서 팀장님이 물어보고 사장님이 물어보고, 야, 우리 회사는 매출을 어떻게 하면 올리면 되지? 이런 거, 그것도 이제 GPT가 얘기해 줄 수 있지 않냐. 물론 우리 회사에 대한 얘기는 자세히 해야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코딩이 과연 필요한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딩을 못 배워도, 모르셔도 AI는 쓸 수 있다. GPT를 쓸 수 있다. 두 번째, 이제 이건 저도 동의하는 건데, 적응력. 이거는 지금 세상이 바뀌니까 바뀐 세상에 적응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제 3번이 저거죠. 프롬프트라는 게 이제 AI 그 GPT한테 어떻게 일을 시켜야만, 어떻게 물어봐야만 얘가 답하는지. 요건 이제 그 오픈 AI 홈페이지에 가시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야 질문을 잘하느냐 이런 거 쭉 정리해 놓은 것도 있어요. 뭐 이런 거예요. 첫 번째, 너는 뭐다라고 이제 AI한테 얘기하라는 거지. 너는 뭐 투자 어드바이저다. 무슨 주식을 사면 좋아? 그건 이제 대답 안 하는데요. 너는 프로그램을 굉장히 잘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야. 내가 이런 걸 하려는데 네가 좀 가르쳐줘. 이런 식으로 너는 누구다 이 얘기를 처음에 하고 시작하라고 하죠. 이제 그런 것들을 여기 여러분들이 아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거는 도전 정신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리서치하는 법을 배워라. 그리고 AI를 이용하는 법. 지금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또 데이터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사람에 관한 건데요. 그럼 우린 점점 컴퓨터만 앞에서 봐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이제 감정지능, 사람을 잘 이해하는. 아까 제가 그 AI의 영향을 안 받는 것들을 제가 뭘 말씀드렸죠? 기억나세요? 어린아이를 돌보는 거와 노인을 돌보는 거. 이거는 무슨 대단한 지능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런 감정적인 교류를 잘하고 케어해주는 이런 업종들이죠. 그런데 AI 시대에서도 저런 감정을 이해하고 교류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필요하다. 인간관계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인데요. 자, 문제 해결 능력은 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자동차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기 계신 분 중에 내가 운전면허 시험 볼 때 4기통 엔진에 대해서도 문제를 풀었다 하시는 분 계세요. 4기통 엔진 계실 겁니다. 그 80년대까지 그랬어요. 4기통 엔진의 원리. 차가 도대체 뭐 여러분들 압축, 뭐 폭발 이런 거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 4기통 엔진의 작동 원리를 시험을 쳤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야, 네가 운전한다는데 그래서 차의 원리는 알아야지. 차 고장 나면 네가 뭐 4기통 엔진을 열어서 뭐래도 하지. 뭐 이런 마인드였죠. 자,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도 우리 수동으로 변속하다가 이제 자동 변속으로 넘어가고, 이제는 그런 질문 자체가 안 나와요.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 잘 돌리고 브레이크와 엑셀 밟으면 되고, 뭐예요? 보험에서 전화번호만 갖고 있으면 돼요. 문제 생기면 거기 전화하면 돼요. 자, 그러던 시절이었다가 이제는 어떻게 돼요? 앞으로는 자율주행이 나오죠. 자율주행은 뭐죠? 운전이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쪽으로 전 진화한다고 보냐면, 이게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가 덜 중요하고요. 무엇을 하느냐, 그리고 왜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디로 가야 되며 난 그곳에 왜 가는가. 내가 오늘 오후 4시에 어디로 갈 거냐. 그리고 거길 왜 가느냐. 이게 여기에 사람은 집중해라. 어떻게 갈까? 이거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에요. 근데 이게 자동차와 모빌리티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업무에서도 굉장히 그게 중요해지는 거죠. AI가 나오면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빨리 100권의 책을 요약할까? 누구한테 나눠줄까? 뭐 이런 궁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왜 내가 그 100권을 요약을 해야 되는가? 무엇 때문에 하는가? 이런 어떤 what 그리고 why 이 질문이 how보다 훨씬 더 중요해진다. 결국 이게 우리가 테크놀로지가 점점 좋아지고 많아지는 환경에서 우리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되는 거. 거꾸로 얘기하면요. AI가 인간을 지배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AI를 몰라서 그래요. AI는 똑똑하고 굉장히 다 아는 것 같지만 얘가 결정적으로 없는 게 뭐냐면 바로 의식이 없고요. 의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 의식이 없습니다.
이세돌 구단은 바둑에서 지고 귀가하면서 이런 생각했겠죠. 내가 이거 계속 해야 되나? 뭐 저런 프로그램한테 내가 지는 판국에 내가 계속 기사 생활을 해야 되나? 뭐 자기 존재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해요. 나는 왜 존재하지? 내가 이세돌 구단으로서는 존재할 필요가 없다. 그냥 애기 아빠로서 내가 좋은 아빠가 돼서 애들하고 많이 놀아주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알파고는 어때요? 이세돌 구단을 이긴 알파고는 스위치를 끄는 순간에 아무런 뭐 애초에 걔는 바둑 말고는 아무 생각이 없는 애입니다. 알파고한테 너는 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바둑 두니? 이런 질문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AI는 의식이 없는, 이건 그냥 프로그램이에요. 아까 알고리즘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정해놓은 대로 얘가 돌아가는 애죠. 프로그램이 돼가지고 돌아간다. 그래서 그런 본질적인 문제 해결, 그러니까 저거가 바로 핵심인데요. 내가 이 문제를 왜 해결해야 되나? 이것이 왜 문제인가? 그거에 대한 고민을 우리는 굉장히 더 많이 할 필요가 있다고. 그 세 가지는 뭐 기술적인 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적응하는 능력, 문제 해결 능력, 마지막으로는 이제 태도인 것 같아요. 감정을 이해하고 사람을 응대하는 능력. 그거 뭐 요새 많이 유행한 중꺾말 하는 거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뭐 실패해도 계속 가자. 예. 뭐 이런 걸로 제가 준비를 했고요. 제가 빅데이터에 대한 책을 이렇게 세 가지를 썼는데 왼쪽은 개요고요. 가운데 책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6가지 커리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사실은 빅데이터 커리어나 AI 커리어나 똑같아요. 많은 분들이 빅데이터와 AI는 다르다고 생각하시는데 빅데이터는 재료인 거고 AI는 요리법,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네, 여기까지 마감을 하고 이제부터 그러면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